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용기를 내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렵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8년 차 되는 부부였어요. 저와 남편 사이엔 아이가 없었는데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 다니게 되었고, 병원에 다녀도 임신이 되지 않아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처음엔 남들 잘만 되는 임신이 되지 않아 좌절도 했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나 저 자신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몸은 건강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임신이 되지 않으니 그럴만도 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하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힘들다. 이제 포기하자. 포기? 정말 괜찮겠어? 괜찮지 그럼. 난 아기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난 몸도 몸이지만 당신 보고 있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자. 병원 같은 거 그만 다녀. 그 주사기도 이제 다 버리고. 알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 남편이 저렇게 말해준다는 것을요. 사실 남자보단 여자가 더 힘든 과정이 분명했고, 그런 과정 중에 점점 제가 지쳐가니 그런 저를 위해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준 것이었죠. 그런 남편의 뜻을 고맙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흰 그렇게 임신은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참 많이 힘들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점점 마음도 안정되고 아이 없는 생활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시댁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점은 있긴 했죠. 예, 너희는 아직도 소식이 없니? 진짜 이대로 포기할 거야? 그렇지 않아도 식구도 없어서 조용한 집에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좋으련만. 너희는 정말 자식 없이 살 작정인 게야? 누구보다 아기 기다리는 건 저희란 걸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니? 이젠 아들도 필요 없으니 딸이라도 하나 낳아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나만 이러니? 나만 이래? 남들 다 가지는 애가 너희는 왜 그렇게 힘든 거니? 병원에 그렇게 다녔으면 한 번쯤이라도 임신이 될 법도 한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 돈은 돈대로 날리고 힘은 힘대로 빠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어쩔 수 없죠. 노력해도 안 되니 이젠 마음 편히 먹고 기다려보려고요. 너는 속 편해서 좋겠다. 나는 이렇게 애가 타는데 넌 그렇게 속 편해서 좋겠다고. 내려놨다고 한들 저라고 마냥 속이 편할 리가 없는데 시무는 꼭 저런 식으로 답답함을 분출했어요. 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엔 시무 혼자 계셨는데 시무 말대로 아이라도 있었으면 가끔 보는 손주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그 재미도 없으니 저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시댁엔 제사가 많은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시부 제사는 중요한 집안 행사였습니다. 시모는 늘 저에게 조상한테 잘하면 그게 다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면서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귀찮다고 생각하지도 말거라.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니 말이야. 특히 네 시아버지 제사상 준비할 때는 더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음식도 살아생전 네 시아버지가 좋아했던 것도 추가해서 올리고 라고 제사를 강조하곤 했고, 저 역시 며느리 된 도리는 지키고자 시부 제사 땐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었죠. 시부 제사가 있는 날엔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가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고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외동딸인 저를 너무나 사랑하며 키워주신 아빠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으며 너무나도 저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자식이 그러하듯 저 역시 많이 보답하지 못한 마음에 후회스럽기도 했고, 더는 따뜻한 아빠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저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남편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보다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남자가 나쁘끄럽게 꽃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던 사람이 한아름 꽃을 사와 안기기도 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모님께 애교 한번 부려본 적 없는 사람이 친정엄마의 팔짱을 끼고 우리 집에 모셔오기도 했고요. 장모님,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는 겁니다. 아니야, 그냥 밥만 먹고 갈게. 내가 여기서 자면 정서방 불편해서 안 돼. 불편하기는요. 요즘 집사람도 영 힘이 없어서 저도 힘이 없는데, 장모님 계시면 집사람이 웃기도 하잖아요. 저한텐 그것만큼 힘나는 일이 또 없는걸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무시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집사람 옆자리도 양보해 드릴게요. 그래? 정서방이 정 그렇다면 오늘은 자고 갈게. 이렇듯 엄마를 모시고 오는 날이면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제 옆에서 자게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웃는 날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돌아온 아빠의 기일날엔 슬프기는 했지만 처음보단 많이 무뎌진 감정으로 제사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아빠의 첫 제사이다 보니 제가 모시고 싶었고, 남편에게 이런 제 뜻을 말하니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곧 아빠 기일인 거 알지? 그럼 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왜? 나 우리 아빠 제사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 첫 제사이기도 하고 내가 차려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신이 장인어른 제사 챙기는 건 당연하지. 뭐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다 해. 난 상관하지 말고, 알겠지?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하라고 해주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모시자고까지 해주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사코 와서 돕겠다는 엄마를 오지 못하게 하고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뭐 하고 살길래 연락 한 통이 없어?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아빠 돌아가시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타돈 돌아가신 게 작년 이맘때 아니니? 네, 오늘이 기일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사 준비하고 있어요. 전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시모는 들어선 안 될 말을 들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되묻더라고요. 뭐? 뭐를 한다고? 아빠 제사 준비한다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문제가 많지. 네가 왜 그 제사 준비를 해? 너 출가 외인이야. 그런 네가 왜 친정 제사를 지내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작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데 저에게 이딴 말을 하나 싶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댁 친정이 어디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거기에다 시댁 제사엔 그렇게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친정아빠의 제사를 챙기지도 못하게 하는 시모를 보며 정말 오만정이 떨어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는 시모에게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출했어요. 어머님, 저 외동딸이에요. 저 아니면 제사 준비할 사람도 없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제가 시댁 제사는 다 준비하고 지내는데 저희 아빠 제사 하나 못 지내드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댁은 시댁이고 친정은 친정이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 정도면 넌 이제 친정하고 연을 끊었다고 봐야지.
어찌됐든 난 절대로 싫으니까 당장 다 때려치우거라. 싫은데요. 이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너 기어코 내가 가서 그 상을 다 엎어야 그만할 거야? 시모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고 잠자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가지고 가 한바탕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엄마, 진짜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이 사람이 장인어른 제사상 좀 차리겠다는데 왜 엄마가 하라 말아야? 당연히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 이 사람 아니면 할 사람도 없고.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쳤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마누라 편 든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난 지금 마누라 편 든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된 행동으로 집사람을 괴롭히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만약 집사람이 엄마한테 잘못하면 똑같이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트집 잡지 말고 앞으로 그런 말 할 거면 집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 뭐? 연이라도 끊으란 말이야? 지금 엄마 말이 그렇잖아. 집사람한텐 자식돌이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우리한테 자식돌이 하길 바래?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하여튼 집사람이 장인어른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계속 그러면 우리도 자식돌이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평생 아빠 제사에도 안 갈 거고 엄마가 죽어도 제사상 안 차려드릴 거야. 시모는 화가 많이 난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전화기를 들고 연신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곤란하기도 피곤하기도 하다는 듯이요. 다시 이런 일로 당신 괴롭히면 참지 말고 할 말 다 해. 내가 다 막아주려고 노력하겠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당신도 마냥 참지 말고 할 말은 다 해야 당신이 상처를 덜 받아. 알겠지? 알겠어. 내가 다 막아준다는 말보다 더 든든했고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제사는 무사히 지내게 되었고 엄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남편은 그런 엄마의 이부자리까지 펴주며 이런 날은 혼자 주무시면 안 된다고 눕혀드리기까지 했고요. 이런 남편으로 인해 시모에 대한 섭섭함은 사라지고 없었는데 소식을 전해들은 시누이까지 저에게 연락이 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언니,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서운하고 속상했죠? 언니가 우리 집 제사 지내준 것만 해도 몇 번인데. 처음엔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었는데 오빠가 잘 달래줘서 괜찮아졌어요. 어머님도 앞으로 제사 문제로 아무 말 안 하기로 했고요. 듣는 내가 다 속상하던데 우리 언니는 마음도 좋아. 오빠가 달래준다고 금방 풀리는 거 보면. 어쨌든 나도 엄마한테 한 소리 했으니까 혹시나 마음에 남은 앙금 있으면 풀어요. 괜히 마음에 담아두면 언니만 힘들잖아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알겠죠? 알겠어요, 아가씨.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시누이까지 나서 시모에게 한 소리 했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시모가 불쌍하단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앙금은 시누이가 말했듯 씻은 듯이 날아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시댁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성격도 좋고 평소 저랑 좋게 지내던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결혼 상대가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잘된 일이라며 얼마나 기뻐한 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자신보다 제가 더 기뻐하는 것 같단 말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누이에게 축하 말을 전했고 시누이 역시 기뻐하며 저에게 시집가서 잘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에는 경사가 났다며 다들 기뻐하고 있는 와중 저에겐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를 불안에 떨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시모였는데요. 시누이가 시집 간다는 말이 나온 뒤부터 묘하게 시모가 저에게 잘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는데 밥상이 다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보면 모르니? 너 먹으라고 내가 다 차렸어. 다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니 마음껏 먹고 맛있으면 싸서 가거라. 혹시 몰라서 넉넉히 해서 소분해서 넣어뒀어. 감사해요. 다 맛있겠어요. 얼른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 두세요. 아니야, 됐어. 음식 만든 사람이 뒷정리까지 다 해야지.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먹기나 해. 아니에요. 설거지는 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저는 끝까지 설거지만은 제가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한사코 저를 말리며 직접 설거지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모습만 해도 불안감이 밀려오는데 시모의 입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시댁 제사를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 바쁘니? 아니요, 어머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지금 갈까요? 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오는 증조부님 제사 말이다. 아, 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날부터 시간 비워뒀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말 하려고 전화했어. 아니, 앞으로 제사 지내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앞으로는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구나.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우리 집처럼 제사 많이 지내는 집도 없고 너도 8년이나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싶어서 말이야.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간소하게 혼자 지내려고 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안 와도 된다. 네? 어머님,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라니까 얘가 왜 이래? 이상하잖아요.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이유로 갑자기 아예 제사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혹시 저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하여튼 이번 제사부터 안 와도 되니 그런 줄 알고 푹 쉬거라. 그렇게 중시하며 8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사 하나만큼은 챙기던 시모가 이런 말까지 하니 불길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는 하나뿐이더라고요. 신우이의 결혼. 시기상으로도 상황상으로도 그 원인은 신우이 결혼밖에 없었고 전 남편을 붙잡고 추궁 아닌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시지? 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글쎄 이상하잖아. 8년 내내 나한테 밥상 받아먹던 분이 요즘 따라 집에 불러서 가보면 밥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기도 하고 요즘엔 나한테 설거지도 안 시키셔. 그것뿐인 줄 알아? 그렇게 제사 노래를 부르던 어머님이 그제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사를 오지 말라고 하더라니까. 당신 같으면 이상하지 않겠어? 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아가씨 결혼 때문에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시지? 왜? 가전이나 가구 사달래?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아니면 침대? 뭔데? 말해봐. 아니야. 바라긴 뭘 바래.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이제서야 당신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겠지. 남편은 한사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아닌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지나치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과 말을 더듬은 것이 딱 남편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여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나 화 안 내. 난 당신이 거짓말하고 나한테 숨기는 게 제일 싫어. 그러니까 말해봐, 솔직하게. 전 남편을 끝까지 닥달했고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그게 사실은 엄마가 혜은이 집이라도 해서 보내주고 싶나 봐. 집?
왜? 상대방 집안에서 집까지 해오라고 한대? 그런 건 아닌데 의사 집안에 시집 가는데 집이라도 해가야 혜은이 기가 좀 살지 않겠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인어른 사망보험금으로 혜은이 집 한 채 해달라고 하더라고. 물론 나는 그 자리에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어. 혜은이도 그 말 나오자마자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건 혹시나 당신이 오해할까봐 그랬어. 우리는 진짜 그럴 생각도 없는데 혹시나 당신이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당신을 대한다고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도 아닌 신우이가 결혼을 하니 저도 세탁기, 냉장고쯤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집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 아빠의 보험금으로 말이죠. 정말 그 순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눈치를 남편은 또 살피고 있었고요. 여보, 당신은 정말 어머님 생각이랑 다른 거 맞지? 날 몰라? 난 진짜 아니야. 난 엄마가 그 말 꺼내자마자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쓸 수가 있겠어? 혹시나 쓸 일이 생긴다면 그건 오로지 장모님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잖아.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못 박았어. 혜은이도 그 돈으로 시집가야 한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까지 했고 말이야. 이렇게 말한 남편은 저에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이럴까봐 이야기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우이 역시 친정아빠 보험금을 노리는 것 같지 않았고 오로지 시모 혼자 헛된 꿈에 빠져 난리를 부리는 듯 했어요. 전 남편의 말대로 신우이의 결혼엔 신경 쓰지 않고 지냈고 그렇게 제가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 답답한 시모가 직접 이야기를 꺼내고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때쯤이면 제 귀에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갔을 텐데 제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먼저 한 연락이었죠. 아가, 잘 지내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혹시 어디 아프니? 아프긴요. 괜찮아요. 요즘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좀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시모는 저의 잘 지내냐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에 힘을 쭉 빼며 축 처진 목소리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난 잘 못 지낸다. 요즘 걱정이 많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혜은이가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했지 않니? 그래서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런데 혜은이가 시집가는 집이 보통 집이니? 의사 집안 아니니? 의사 집안. 왜요? 그 집에서 뭘 과하게 바라기라도 하는가 봐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내는데 덜렁 몸만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아가,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집 한 채만 네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큰 집도 필요 없어. 딱 30평대 아파트면 어떻게 우리 혜은이 기 좀 펴고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시모는 30평대 아파트가 사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듯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더 어이가 없었고 이런 문제일수록 확실히 말해야 했기에 전 돌리지 않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어머님, 30평대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저 그런 돈 없어요. 그리고 돈이 준비되는 집안이면 집을 준비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두 사람이 잘 이야기 나눠서 두 사람 힘으로 모아서 집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혜은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모아서 집을 마련해? 그리고 모은 게 있다고 한들 어떻게 그 집에 신혼집 마련할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고.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집안이 아니라 의사 집안이라고. 그런 집에 시집 가면서 집 한 채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니?
조금 전까진 아가 하며 상냥하기 그지없던 시모는 제가 단칼에 거절하고 나서자 180도 바뀐 언행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저 역시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같이 화를 낸다고 한들 남는 것도 없기에 최대한 차분히 시모와 대화하려 애썼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아가씨랑 결혼할 남자한테 말을 해야죠. 저한테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요. 글쎄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우리 혜은이가 평생 기죽어서 살 거 아니니?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네가 집 한 채 마련해줘. 그러면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일을 키우니? 너 돈이 있지 않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평소에 너랑 혜은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사이도 좋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째째하게 구냔 말이야? 사이 좋은 거랑 집 한 채 해주는 거랑은 별개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 네 아빠 사망보험금. 사돈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 많이 받은 거 나도 다 안다. 내가 네 아빠 제사도 지내게 해주는데 넌 고작 집 한 채 못 해주니? 결국 시모의 입에서 아빠의 사망보험금 이야기가 나오고야 말았고 더는 화를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아빠의 목숨값을 자격도 없는 시모가 저리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참을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저한테 사망보험금이라도 맡겨두셨어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 돈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 목숨값이에요. 그 목숨값으로 아가씨 아파트나 사주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 아가씨 좋아하는 거 맞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죠. 저는 절대로 해드릴 생각 없으니까 더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너 진짜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너 때문에 우리 혜은이 의사 집안에 시집 못 가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집 못해 간다고 못 갈 시집 같으면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집 못 가게 되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집 한 채 바라는 집에 시집 간다고 욕심부린 아가씨 책임이죠. 그러니까 어머님, 애먼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아가씨한테 예비 신랑이랑 이야기나 잘 나눠보라고 하세요. 너 지금 시험이 가르치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시어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야? 넌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그깟 돈으로 유세 부리면서 시어미한테 이따위로 굴라고 네 엄마가 가르쳤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친정에선 이런 것까진 가르치진 않죠. 아니, 가르칠 필요가 없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요구를 할 거라고 어느 친정엄마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뭐야? 어머님, 저희 엄마가 이런 사실 알면 저 당장 이혼하라고 할 거예요. 이 경우 없는 상황을 참고 살라고 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는 이런 이상한 요구하지 마세요. 전 집을 마련할 돈도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아빠 사망보험금을 욕심낼 수 있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한참을 씩씩거리고 있으니 어느새 퇴근을 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당신 무슨 일 있어? 화난 표정인데. 어머님, 결국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아가씨 30평대 아파트 사주라고 하더라. 당신한테 이야기 듣고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는데도 막상 직접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화시키고 있었어. 뭐? 그게 정말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진짜 어머님 왜 그러셔? 애도 아니고 무작정 우기는데 내가 진짜 열불나서. 거기에다 내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친정까지 들먹이더라? 제사 가지고 서운하게 하더니 이제 돈이야? 왜 그러신데 진짜. 일단 내가 미안해. 엄마가 당신한테까지 전화해서 그럴 줄은 몰랐어. 있어봐. 내가 당신 듣는 데서 확실하게 못 박을게.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그 돈 엄마가 맡겨놓은 돈 아니라고 했지. 어떻게 엄마가 사돈 사망보험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니? 네 동생 파혼이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화낼 게 아니라 이럴 시간에 네 마누라 설득이나 시켜. 이러다 진짜 네 동생 파혼이라도 하는 날엔 이 엄만 화병 나서 못 사니까. 엄마가 화병 나기 전에 내가 화병 나게 생겼다고.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 꺼냈다간 아무리 엄마라도 나 가만 안 있어. 당장 연이라도 끊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신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너 이 녀석아,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이 엄마한테 연을 끊자고 해?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엄마가 이상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하여튼 난 내 뜻 확실하게 전했으니 이젠 엄마가 결정해.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해서 아들 며느리랑 연 끊고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 보살핌 받으면서 살아갈지. 시모에게 한바탕 쏟아낸 남편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이번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가 한 짓을 알려주며 한바탕 쏟아냈어요. 배은아, 오늘 엄마가 네 언니한테 전화해서 너한테 아파트 한 채 사주라고 했다더라. 너 알고 있었어? 아, 뭐? 그게 정말이야? 아, 진짜 엄마 왜 그래? 그 이야긴 그때 끝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넌 진짜 그 아파트를 그렇게까지 해서 마련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 넌 그런 생각조차 없는 거잖아. 내가 미쳤어? 다른 돈도 아니고 언니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 돈을 욕심내? 엄마 진짜 나만 곤란해지게 왜 그래? 너라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나마 다행이네. 일단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엄마 포기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전화 한 통해. 당사자인 네가 전화해서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똑바로 말해주란 말이야. 알겠어? 응, 알겠어. 내가 말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후 남편과 저는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는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우이가 나섰을 테니 더는 시모가 집집거리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신우이는 다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더군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시간에 맞춰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신우이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 오빠 출근했어요? 네, 방금 했어요. 왜요? 오빠한테 할 말 있어요? 신우이는 남편이 출근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싹 바뀌더니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더군요. 아니요, 그냥 오빠 있나 없나 확인한 거예요. 언니한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인데요? 오빠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요. 언니, 진짜 나 섭섭한 거 알아요? 내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가씨, 다짜고짜 이러지 말고 상황을 똑바로 설명을 해줘야죠. 앞뒤 말 다 자르고 섭섭하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갑자기 짜증을 내며 섭섭하다고 하는 신우의 말에 답답함을 느낀 저는 언성을 높였고 그런 저에게 신우이는 본심을 드러내며 시모와 한치 다를 바 없는 아주 어이없는 개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몰라서 물어요? 언니가 내 신혼집 못해준다고 그랬다면서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험금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아파트 사주고도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가씨 본심이었어요?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하더니 결국 아가씨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었네요. 네, 맞아요. 내가 다 엄마 시킨 거예요. 나 아니면 엄마가 어떻게 사망보험금으로 그 큰 금액을 받았단 걸 알겠어요? 나니까 이리저리 알아보다 알아낸 거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 좀 해줘요.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되잖아요.
들어보니 시모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군 건 다 신우이 때문이었더군요. 신우이는 뒤에서 시모를 부추기며 저를 압박하고 있었고 본인은 시모의 뒤에 숨어 착한 척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거기에다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하니 교묘하게 시모를 이용해 저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제가 버티며 싫다고 하자 더는 시모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싶었는지 남편이 없는 시간에 저를 압박하려고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신우이는 시모보다 더 난리를 부리며 돈을 내놓으라고 우겨대고 있었고 전 밀려오는 배신감과 분노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죠. 그건 절대로 안 되니까 정신 좀 차려요. 아가씨가 어제 오빠한테 그랬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가씨가 그 돈을 욕심낼 수 있겠냐고요.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그 돈 내 돈 아니고 우리 친정엄마 돈이에요. 그런 엄마 돈을 내가 어떻게 욕심낼 수 있겠어요? 친정 돈이 언니 돈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 다 언니 돈 될 건데 미리 받아와서 좋은 일 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우이는 결국 하면 안 되는 말까지 짓거리고 있었고 결국 전 신우이에 대한 모든 대우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야, 지금 말 다 했어?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다 내 돈이 된다고? 어떻게 그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돈에 눈이 멀고 의사 남편에 환장했다고 해도 그런 말까지 하는 건 아니지.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맞잖아요. 언젠간 죽는 게 사람인데 그 돈 쥐고 있어봤자 뭐해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돕고 하는 거지. 야, 너나 필요하지 난 안 필요해. 내가 안 필요하면 쓸 필요도 없는 돈이고. 그리고 너 우리 친정에 돈 맡겨놨어? 뭐가 이렇게 당당해? 넌 양심도 없어? 양심이요? 가족끼리 무슨 양심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럴 때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런 게 가족이면 난 이제 너랑 가족 안 할게. 그간에 정이 있어서 웬만하면 좋은 말로 끝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다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나한테 뭘 바라지도 마.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아니 언니,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잘 되면 다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만 내고 있을 시간에 친정에 가서 돈 좀 받아오라고요. 아 진짜 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너야말로 말이 안 통하네. 한국말 모르니? 영어로 해줘? 나 너랑 가족 안 한다고. 그러니까 끊어.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리며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통보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 역시 득달같이 화를 내주며 자신 역시 연을 끊겠다고 했고요. 사실 남편까지 연을 끊겠다고 한 건 놀랍긴 했지만 자신의 가족이 그런 깡패 같은 짓을 하는 이 상황이 참 납득하기 어렵고 가족으로 두기도 싫다고 강하게 말하더군요. 무엇보다 신우이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고도 했고요. 그럴만도 했죠. 앞에선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그렇게 했는데 실상은 이 모든 사건을 주동하고 있었으니 저뿐만 아니라 남편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을 끊자고는 했지만 그리 쉽게 단번에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연락을 끊고 찾아가지 않고 지냈지만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 버렸으니까요.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온 시모는 화가 잔뜩 난 상태였는데 화가 난 이유를 친절하게도 설명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속이 편하니? 이제 속이 편하냐고? 말을 제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세요.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앞뒤 말 잘라먹는 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네요. 너 때문에 네가 집 안 해줘서 내 딸이 파혼당했단 말이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제가 왜 책임을 져요? 파혼당할 만하니까 파혼당했겠죠. 네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무릎 꿇고 빌어도 봐줄까 말까 한데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해? 제가 왜 무릎 꿇고 빌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님이랑 연락 끊고 사는 그날 동안
제가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무릎을 꿇을 생각도 없고 어머님이랑 왕래하면서 지낼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꺼지란 말이냐? 그까지 돈 좀 있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게야? 그까지 사망보험금 이젠 나도 싫다. 그 돈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시키고야 말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네, 후회는 절대 안 할 테니 알아서 다 해보세요. 그리고 제발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시모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다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신우이가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들어보니 시모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턱없이 모자라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 돈을 쥐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신우이도 아닌 그 상대방 남자에게 줬다더군요. 전 아무래도 이상해 신우이에게 연락을 걸어 자세히 물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아가씨, 돈 마련했다면서요? 왜요? 내가 잘 될까봐 배 아파서 전화했어요? 걱정되어서 전화했어요. 집 마련할 돈을 왜 그 남자를 줬어요? 그런 건 아가씨가 가지고 있다가 아가씨가 계약금 내고 아가씨가 잔금 치러야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돈 받아와요.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그렇게 돈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진짜 별 참견을 다 하네. 이보세요 언니. 이제 와서 친한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다시 들러붙고 싶은가 본데 이미 늦었다고요. 돈은 엄마가 다 마련해줬고 우리 똑똑한 예비신랑이 알아서 다 한다고 했으니까 언니는 괜한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세요. 5천만 원짜리 약혼 반지도 해준 사람이라고요. 결혼 반지는 따로 해준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떠난 버스에 손은 들지 말고 언니랑 오빠는 행복하게 사세요. 살면서 힘든 일 있어도 절대 연락하지 말고요. 나 아가씨한테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진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돈은 꼭 돌려받아요. 꼭 돌려받으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 바쁘니까 끊어요. 이렇듯 신우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있었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어요. 저는 할 만큼 했고 저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더 나서는 것도 아니라 생각했으니까요. 거기에다 이렇게 하나둘 신경 쓰다간 정말 연을 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 뒤로 저는 2번 다시 그쪽으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다시 시댁에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우이의 소식이었는데 결국 결혼이 파토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의 예비신랑은 의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이었다고 하더군요. 앞서 말했듯이 시모는 사기꾼인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보려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끌어다 돈을 갖다 주었고 사기꾼은 그 돈을 가지고 한동안은 신우이와 결혼 준비를 하는 척하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고 하더군요. 신우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반지 역시 큐빅 반지였고 그 모든 것이 사기였던 것이었죠. 시모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았고 신우이도 반쯤 정신이 나가버려 시모가 새로 얻은 단칸방에서 술에 미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소식을 작은 아버님께 들은 남편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쩌겠어. 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지. 그러게 그 돈을 왜 사기꾼한테 다 줘버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렸으면 그때라도 생각이란 걸 해봤어야지. 내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었나 봐. 아니, 신고라도 할걸. 아니다. 사람이라도 붙여볼 걸 그랬어. 됐어. 자책하지 마. 당신은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당신 괴롭히지 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안 좋네. 나도 속은 쓰리지만 어쩌겠어. 너무 애지중지 키워서 세상 무서운 줄 몰랐는데 이참에 배우는 게 있겠지.
혜은이도 다 큰 성인이고 어른인데 어른답게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쓰지 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줘도 한동안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말렸고 그런 저를 무시했던 건 신우이였으니 저는 남편의 말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거짓골을 한 시모가 집으로 한번 찾아왔는데요. 쫄딱 망한 자신을 구제해달라며 이 집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부탁을 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곧바로 집을 내놓고 저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시모가 먼저 우리를 찾을 경우의 수를 다 끊어버린 거죠.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남편이기에 남편은 확실히 저와 시모의 연을 끊어주었고 덕분에 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임신 소식인데요. 처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글쎄 남편이 울더라고요. 여보, 나 임신했어. 나 진짜 임신했다고. 그게 정말이야? 진짜야? 이거 꿈 아니지? 그래, 정말 임신이야. 며칠 전에 테스트기 했는데 2줄이길래 오늘 병원 다녀왔더니 임신 맞대. 5주차 들어섰대. 진짜 꿈 아니야? 진짜 임신이야? 여보, 고마워. 여보 진짜 고생했다. 진짜 우리 고생했다. 울긴 왜 울어. 기분 좋은 날에. 우리 앞으로 진짜 잘 살자. 진짜 열심히 살자. 그래, 진짜 고맙다.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렇듯 저희는 더 애틋하게 지내고 있어요. 늦은 나이 한 임신이라 뭐든 조심스럽고 때론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오래 기다리고 간절히 바랬던 만큼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요. 남편은 오랫동안 바래왔던 승진도 하게 되어 요즘 입꼬리가 내려올 새가 없이 웃고 다니곤 하는데요. 그야말로 겹경사가 생겨 요즘 저희 집엔 행복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이런 행복함을 느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시누이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다시 왕래하고 싶다거나 연락하고 싶어서 생각나는 건 아니고 남편이 걱정되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엄연히 따지자면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 가끔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고 지내고 싶다면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남편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싫어. 나도 당신만큼 우리 식구들한테 정 떨어졌고 실망도 많이 했어. 그만큼 배신감도 크고 말이야. 혹시나 살면서 이 감정도 무뎌지고 다시 보고 싶어지는 날이 오면 그땐 당신한테 말할게. 우리 가족들 얼굴만 보고 와도 되겠냐고 말이야. 그러니 그때 알겠다고만 해줘. 난 그거면 돼. 그래서 저도 이런 남편의 뜻에 따라주려고 합니다. 이제 떠나간 시댁을 걱정하지 말고 저희의 품에 찾아올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에도 제 옆을 지켜준 남편을 이젠 제가 지켜주려고 해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직접 제 사연을 소개하려고 하니 조금 떨려오는데요. 큰 용기를 내서 보내보는 사연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남편과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었어요. 생글생글 웃는 얼굴에 다정다감한 말투가 참 마음에 들었죠. 남편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렇게 저흰 뜨거운 연애를 했었죠. 결혼은 당연한 수순처럼 연애 2년 만에 식을 잡았어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욱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평소 생리통이 심한 저를 위해 날짜를 체크하며 약을 먼저 준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념이 아닌 날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어요. 거기에다 퇴근길엔 가끔 제 생각이 났다며 꽃을 사오기도 했고요. 이런 남편의 단점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회사 일이 너무 바쁜 것이었어요. 여보, 이번 출장은 얼마나 걸려? 이번엔 1박 2일. 미안해. 자주 혼자 있게 해서. 아니야, 일이 바쁜 걸 어쩌겠어. 운전 조심하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알겠지? 숙소 도착하면 영상통화할게. 영업직이란 직업 특성상 출장도 많고 접대 자리도 있어 불만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이렇듯 출장 시엔 숙소에서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접대 자리에서도 자주자주 전화나 문자로 보고 아닌 보고를 해준 덕분에 늘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 평소에 워낙 잘하니 이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시댁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임신 소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시댁의 임신 압박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고 결국 전 결혼 2년 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임신 준비를 위해 집에서 쉬기로 했죠. 그런데 집에서 쉬기 시작하니 더욱 시댁에서 저를 못 살게 굴더라고요. 왜 다들 아시죠? 뻑하면 시댁으로 불러 온갖 스트레스 덩어리를 주는 그런 시집살이.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엔 임신 압박으로 시작된 시집살이는 점점 갖은 트집을 잡으며 이유 없는 시집살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 이때껏 받아본 적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남편이 극구 반대하던 병원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그 이야기야? 난 그렇게까지 당신 고생시켜서 아기 가지고 싶지 않다니까. 그냥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응? 남편은 여전히 싫다고 했고 결국 진짜 이유를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죠. 그게 사실은 나 요즘 어머님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그래. 거의 날마다 시댁으로 불러서 임신 가지고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요즘엔 온갖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으셔. 지난번엔 내 표정이 우중충해서 오던 아기도 도망간다고 말하셨다고.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가자. 뭐라도 해보자, 응? 진작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우리 집은 내가 잘 해결할 테니까 병원은 좀 더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 힘들게 고생시켜가면서까지 아기 가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 집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무엇보다 저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제가 확신하고 있었으니 이제 좀 괜찮아지겠거니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시댁으로 불렀고 혼자서 괴롭히는 것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어느 순간부턴 시누이까지 집으로 불러 두 사람이 합심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며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저의 서러움과 화가 터져버리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죠. 그날은 시모에게 전화가 와 미역국과 갈비찜을 먹고 싶으니 재료를 좀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가 보다 하고 장을 봐 시댁으로 갔고 시모의 닭달에 엉덩이 한번 땅에 붙이지 못하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한창 음식을 하다 보니 시누이가 왔고 역시나 시누이는 주방으론 얼굴도 비치지 않고 시모와 수다를 떨기 바쁘더라고요. 얼마나 얄미운지 요리하는 내내 정말 욕이 절로 입에 머무는데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음식을 다 하고 나자 마치 하이에나처럼 시누이와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옳게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간 좀 보실래요? 맛있어 보이네. 엄마, 이거 담을 통 좀 줘. 시누이는 시모에게 음식을 담을 통을 요구했고 시모는 묻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통을 주더라고요. 시모에게 통을 받은 시누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음식들을 남김없이 통에 싸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기껏 다 한 음식을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통에 다 담아버리는 시누이와 그런 시누이에게 더 필요한 건 없냐고 하는 시모. 전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왜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저의 물음에 시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게 오늘 우리 사위 생일이라서 내가 챙겨가라고 불렀다. 너도 알다시피 얘가 음식 솜씨가 없잖니. 시모의 말을 들은 저의 인내심은 더는 남아있지 않았고 어이가 없어 표정이 점점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제 표정을 본 시누이가 어이없게도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옳게, 표정이 왜 그래? 혹시 기분 나빠? 평소에 저였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 이끌려고 했겠지만 저의 인내심은 바닥이었고 할 말은 하고 살자 싶더라고요. 계속해서 참고 살았다간 이대로 호구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혹시가 아니라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누가 이런 상황에 기분이 좋겠어요? 예상치 못한 저의 대답에 시누이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며 입을 다물어버렸고 그런 시누이를 대신해 시모가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너 먹는 거로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다. 이딴 음식이야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로 기분이 좋네 나쁘네 하는 거니? 어머님, 제가 지금 음식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겠어요. 이미 다 챙긴 음식을요. 가지고 가는 건 가지고 가는 거고 형님이 기분 나쁘냐고 물어서 저는 그저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한 것뿐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제 입장이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껏 장 다 봐서 음식 만들었더니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싹 챙겨가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전화로는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했지 형님이 다 가지고 갈 거라는 말도 안 했잖아요. 제 입장에선 충분히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말한 것뿐이니 음식은 다 가져가세요 그냥. 꽤 당돌한 저의 태도에 두 사람은 벙찐 듯 저를 보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신우는 노발대발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지고 가. 옳게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이깟 음식이 뭐라고 어른들한테 눈 부릅뜨고 기분 나쁜 티나 팍팍 내고. 그래서 정말로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요. 큰 소리치며 화를 내던 시누이는 제가 화장실을 잠시 간 사이 그 많던 음식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챙겨갔더군요. 시누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네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야.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니? 나 때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다. 알겠니? 이때는 정말 대꾸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대꾸를 해봤자 이야기만 길어지고 욕만 더 먹겠지 싶어 입을 다물고 있으니 결국 또 시모의 입에선 지겹도록 들어온 임신 이야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네가 그런 식으로 마음보를 쓰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알겠어? 평소에 많이 베풀고 마음을 곱게 써야지 임신도 잘 되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희 노력은 하고 있니?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기 저희도 원하고 있고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이 더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있어야 안 하지. 너희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에휴, 다른 집 애들은 임신만 잘 된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을 리는 없고. 너 검사는 해봤니?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너 혼자 병원 좀 가보렴. 혼자 가기 그러면 내가 따라가 줄 테니 예약부터 좀 잡아봐.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시모를 보던 전 결국 다시 화가 터져버렸고 입이 시원하게 터져버린 저는 시모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범 전화 못 받았어요? 아범이 전화한다고 했는데요. 전화? 무슨 전화?
아니, 여기서 우리 아들 이야기가 왜 나오니? 나올만 하니까요. 저도 어머님 말씀처럼 병원이라도 가보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들이 한사코 싫다고 거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저라고 손 놓고 있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님, 임신 안 돼서 제일 힘든 사람은 저라고요, 저. 우리 아들이? 왜 그랬지? 너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 가지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범한테 말씀하세요. 자세한 이야기도 아범한테 들으시고요.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다간 어머님 말씀대로 오려던 아기도 도망가게 생겼으니까요. 그야말로 제 입에선 울분이 터져나오고야 말았고 더는 저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한 시모는 헛기침을 해대며 말을 돌려버리더군요. 너는 왜 소리까지 지르고 그러니? 그냥 좋게 좋게 말하면 될 것을. 그나저나 비가 오려나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픈 줄 모르겠구나. 넌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감기 조심해.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더라.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저는 시모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기분이 잔뜩 상한 채로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런 분위기일 거라 전혀 상상치도 못한 남편은 오랜만에 일찍 마쳤다며 꽃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터라 꽃으로 마음이 풀릴 리 없었던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 안 드렸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었잖아. 잘 설명한다며. 깜빡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혹시 오늘도 불려갔다 온 거야? 오늘은 미역국이랑 갈비찜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기껏 장봐서 음식 다 만들어놨더니 형님이 싹싹 긁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경우인가 싶었더니 아주버님 생일이라서 나한테 음식만 달라고 했더라고. 뭐? 누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자기 남편 생일 음식을 왜 당신한테 만들래? 거기서 끝인 줄 알아? 기분 나쁘냐고 하길래 기분 나쁘다고 했다고 혼나고 형님 가시고 나니까 임신 못한다고 또 혼나고. 나 진짜 힘들어 여보. 요즘엔 내가 이렇게 혼만 나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려고 그래. 진짜 미안해. 내가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깜빡했어. 내가 이번엔 정말 잊지 않고 잘 해결할 테니까 마음 좀 풀어. 앞으로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할게. 그래, 당신이 싫다고 해서 병원도 못 가는 거니까 병원 이야기, 임신 이야기 나오지 않게 중간에서 잘 이야기 좀 해줘. 남편은 제 말에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저를 잘 달래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잘 이야기했는지 저는 임신에 대해선 아무 이야기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임신 압박만 없을 뿐이지 여전히 절 불러다 이런저런 일을 시키며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잘 보듬어주고 잘 대해주고 있어 그 정도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기에다 미역국 사건 이후 저도 마냥 참으며 당하고만 있지는 않던 터라 몸은 고단해도 속은 시원할 때도 있긴 했어요. 물론 그런 저의 당돌한 행동이 때론 시모의 화를 돋우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모가 목덜미를 잡았으니 뭐 나름 만족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나름대로 시원한 상황을 보내던 어느 날, 다른 날과는 달리 시모에게서 새벽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자고 있었고 제 전화를 남편이 대신 받게 되었죠. 여보세요?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엄마? 남편의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고 방이 조용하니 시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네 처는 어쩌고 네가 이 전화를 받아? 시간이 몇 시인데 자고 있지. 나한테 말해. 일어나면 전해줄 테니까. 그게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니면 낮에 전화해. 낮에. 이게 뭐야?
새벽부터 사람 잠 다 깨우고.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집사람 나랑 약속 있으니까 집으로 부를 생각하지 말고. 약속? 무슨 일 있니? 중요한 일 있어. 그러니까 오늘 부르지 마. 그리고 이렇게 일찍부터 전화도 하지 마. 아니, 이제 집으로도 좀 그만 불러. 이 사람이 엄마 집안일이나 해주려고 나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매번 왜 그렇게 이 사람 불러다 일을 시켜? 할 일이 많으면 차라리 돈 주고 사람을 불러. 내가 돈 줄 테니까. 어머, 누가 들으면 내가 마구 부려먹는 줄만 알겠다. 그렇게 힘든 일 시킨 적도 없어. 집으로 부른 거는 자주 보고 해야 가족 간의 정도 빨리 생기고 하니까 그런 거지. 가족 간의 정은 무슨. 정 붙이려다 있던 정도 떨어질 판국이니까 그만 불러. 이런 말 몰라? 시댁과는 멀리 지낼수록 좋다.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이 사람 괴롭히지 말고 거리를 좀 두고 지내라고. 그러면 이만 끊어요. 나 조금이라도 더 자고 출근하게.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몰라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그 새벽부터 불려가서 갖은 몸고생에 입씨름에 하루가 고단했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어쨌든 남편 덕분에 시댁을 가지 않아도 됐던 저는 간만에 늦잠까지 자고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남편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밖에서 점심을 먹은 지도 오래된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선 남편의 회사로 향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발걸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회사로 향하는 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아침까지만 해도 외근을 나갔다는 말이 없기도 했고 늘 외근을 나갈 때면 연락을 해줬던 터라 그냥 남편의 회사로 계속 향했죠. 이윽고 남편의 회사 앞에 도착했고 전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고 아무래도 바쁜 것 같아 돌아서려는 순간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저는 남편에게 거는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디론가 가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뒤를 필사적으로 뒤쫓고 있었고 바쁘게 걷던 남편은 이윽고 어느 차에 빠르게 올라타더군요. 남편이 탄 차가 출발하는 그 짧은 찰나에 전 보고야 말았어요. 운전을 하던 사람은 여자였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와 남편은 그 찰나의 순간 포옹을 나눈 후 손을 맞잡는 모습을요. 워낙 순식간에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에 도저히 뒤쫓을 생각조차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굳어있는 사이 두 사람이 탄 차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꿈에서도 남편의 외도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기도 했고 그간 남편에게서 그런 낌새도 느끼지 못했던 터라 그 충격이 더욱 컸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출장이 잦긴 했지만 늘 자기 전엔 숙소에서 이불을 덮고 영상통화를 했었고 때론 제가 귀찮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디를 가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곤 했으니까요. 그것뿐인가요? 시댁과의 마찰에서도 늘 제 편이었고 혹시나 제가 힘든 일이 생길까 싶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 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곤 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본 광경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지만 아무리 떠올려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때는 차라리 제 두 눈이 이상한 거라고 믿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하여튼 전 더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오늘 왜 전화 안 받았어? 그게 오늘 갑자기 거래처 사람 만나야 할 일이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 중요한 거래처였거든. 아, 그랬어? 난 또 전화 안 받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지. 당신도 참.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을 게 뭐 있어.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 있었어? 전화 여러 통 한 것 같던데. 아니, 그냥 오랜만에 당신이랑 점심이나 먹을까 했지. 밖에서 점심 같이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말이야. 생각해보니 그렇네. 다음에 점심 먹자. 내가 좀 한가한 날 연락할게. 그래, 피곤할 텐데 먼저 자. 대충 얼버무리며 상황을 넘긴 저는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고, 남편이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저는 휴대전화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전화는 잠긴 상태였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풀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며칠 동안 남편이 휴대전화를 만질 때마다 티 안 나게 신경 써서 관찰했죠. 그렇게 3일 노력한 끝에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리게 된 판도라의 상자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상간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거래처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한두 달 짧게 만난 사이가 아닌 좋기 1년은 넘은 사이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틈틈이 업소도 다니고 있는 듯 했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예약한 문자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당연히 상간녀와의 대화였어요. 자기야, 우리 이러다 나 임신이라도 덜컥하면 어떻게 해?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나 자기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리 날짜 밀릴 때마다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자기야,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사실 나 결혼하기 직전에 정관 수술했어. 난 아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결혼하면 아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와이프 몰래 정관 수술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정말? 다행이긴 한데 자기 와이프 불쌍하다. 자기 집에서 임신 가지고 장난 아니게 뭐라고 한다며. 자기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임신 안 된다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엔 임신 문제로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했지.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왜 애를 낳아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다고. 그런데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유가 되겠어?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그게 무슨 고생이야. 밖에선 돈 번다고 힘들고 집에 들어가선 애랑 마누라 본다고 힘들고 안팎으로 그게 무슨 고생이냐고.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되지도 않을 임신해보겠다고 그간 열심히 다녔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밖에서 온갖 더러운 짓과 함께 저 몰래 수술까지 했다뇨.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한 그간의 행실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며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고 이혼 시 확실한 증거를 위해 남편에게 사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남편의 출장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출장은 외도 여행임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내적 기쁨으로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한동안 조용하던 시모에게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 오늘 바쁘니? 들어보니 우리 아들 출장 갔다고 하던데 그게 바쁜 일 없지?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네가 해준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와서 좀 더 해주면 안 될까? 갈비찜이요? 그래, 갈비찜. 그거 하는 김에 잡채랑 전복구이 그리고 전 3가지 정도도 간단하게 해주렴. 급하니까 지금 바로 장 봐서 오려무나.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더군요. 이번에도 신우이의 짓이구나 하고요.
누가 들어도 잔치 음식임을 알 수 있었고 또 내 손을 빌려 신우이의 시댁 어른 중 한 명의 생일상을 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전 100% 신우이가 필요한 것이라 확신했고 알겠다고 말하고선 장을 봐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는 저의 예상대로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를 보고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더군요. 이번에도 음식을 다 만들었다 싶으니 신우이는 주방으로 슬금슬금 들어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음식만 쏙 챙겨가 버리더군요. 저 역시 기대도 하지 않았던 터라 그냥 그렇게 신우이를 보내주었고 저 역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방을 챙기니 시모가 득달같이 다가와 닥달하더라고요. 너 뒷정리는 안 하니? 주방을 저 꼴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면 뒷정리는 누가 해? 평소 저는 정리를 하며 음식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정리는커녕 더욱 어지르며 음식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주방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일부러 주방을 그 꼴을 만들었던 저였기에 저는 시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웬만하면 뒷정리까지 해놓고 가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오늘 만든 음식 가짓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몸살이 오려나 몸이 으실으실한 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뒷정리는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저의 천연덕스러운 연기에 시모는 콧방귀를 끼며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시모의 모든 손길과 말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룰루랄라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옳게.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한 거야? 간 안 봤어? 음식이 죄다 짜고 달고 쓰고 아우 정말 이게 뭐야? 그래요. 누구 좋으라고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차릴 필요가 있겠어요?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한번 당해바란 심정으로 소금 2봉지와 간장 1통을 거기서 다 쓰고 왔어요. 당연히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었는데 여우 같은 신우는 당당하게 자신이 요리했다고 시댁에 가져간 거였죠. 간도 하나 안 보고 말이죠. 자기가 직접 요리한 척 연기한 가증스러운 신우에게 한마디 건넸어요. 그렇게 잘하면 형님이 직접 하시지 그랬어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딴 식으로 할 거였으면 내가 했지. 왜 한다고 나서서 이런 망신을 당하게 해? 아니, 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세요? 저는요,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뿐이지 맛있게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요. 제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신우이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말 다 했어? 너 일부러 이딴 식으로 만들었구나. 일부러 그랬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무슨 혹은 줄 알았나 본데. 야, 앞으로 네 식구들 입으로 들어갈 음식은 네 손으로 직접 해먹여. 자신 없으니 네 엄마 시키던가. 어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먹고 난리야. 뭐? 너 진짜 미쳤어?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굴고도 무사할 줄 알아? 아이고 무서워라.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다 떨리네. 야,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이딴 식으로 나올 거니까 더 험한 말 듣고 싶지 않으면 전화하지 마. 다시 한번 이딴 일로 나한테 연락하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내가 네 잘난 그 시댁에 연락해서 당신네 며느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저 머릿속엔 돈밖에 모르는 머리 빚년이라는 사실 다 알려버릴 테니까. 알겠어? 저의 으름장에 신우이는 갖은 욕설로 대응하고 나섰지만 더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된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이번엔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진짜 제정신이니? 음식을 일부러 그따위로 한 것도 모자라서 네 신우이한테 막말까지 했다고? 네가 시댁을 어떻게 보길래 그딴 짓거리를 해? 얼마나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고 있으면 겁 없이 그딴 짓을 벌이냐고. 오는 말이 곱지 않았으니 나가는 말이 곱지 않았던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뭐?
승연이가 너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하더니 정말 미친 거니? 정신 차려. 나 네 친구 아니고 네 시험이다.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너 진짜 크게 혼나야 정신 차릴 거니?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혼까지 나야 하나요? 애초에 두 사람이 저한테 한 행실 자체가 말도 안 될 뿐더러 파렴치한 행동이라곤 생각 못하는 건가요? 제가 그 집 노예도 아니고 틈만 나면 불러서 시켜먹는 것도 모자라 형님 시댁 잔치 음식까지 시키는 건 정말 도를 지나치는 행동 아닌가요? 제가 무슨 그 집 종인가요?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비하하고 난리니? 비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 생신날 형님 불러다 음식 시켜도 괜찮겠네요. 어머님 말대로 가족끼리 돕는 거니까요. 마침 곧 있으면 저희 아빠 생신인데 그때 그럼 부탁 좀 드리면 되겠어요. 뭐? 그건 경우가 아니지. 어디 손윗사람을 불러다 친정 잔치상 차리는 걸 시켜?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니? 그러니까요. 이제 제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신 이런 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저 역시 시댁에 다신 발걸음도 안 할 거니 부르지도 마세요. 이혼할 마음을 먹고 나니 더는 부당한 대우를 참아줄 필요도 이유도 없었기에 전 그간 하고 싶었던 말을 토해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일방적인 끝맺음에 시모는 득달같이 전화를 해댔지만 전 사뿐히 그 전화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전 다음 계획이었던 상간녀의 남편을 만났어요. 흥신소에서 조사한 바론 상간녀는 유부녀의 자녀까지 있었고 그랬기에 저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한 것이었죠. 저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고 상간녀의 남편 역시 충격이 큰 듯 보였지만 아무래도 자녀들이 있으니 애써 현실을 부인하며 고민을 하는 것 같더군요. 혹시 지금 출장 가지 않았나요? 그걸 어떻게... 혹시 그럼... 네, 저희 남편도 출장 갔거든요. 뭐 급하게 잡힌 2박 3일 출장이라고 하던데요. 이로써 저의 예상대로 두 사람은 출장이 아닌 외도 여행을 떠난 것이 확실해졌고 상간녀의 남편은 이때까지와는 다른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금 애가 독감이 걸려서 심하게 아프거든요. 열이 39를 오가고 있는데 저도 회사를 빠질 수 없는 처지라 부모님께 맡겨뒀고요. 애가 그렇게 아픈데 그 여자는 자기 자식도 내팽개치고 출장을 핑계로 그딴 짓이나 저지르고 있었네요. 애 때문에 망설여졌는데 이런 상황이면 애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어요. 상간녀 남편은 마음을 굳힌 듯했고 전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남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배 아파서 낳은 제 새끼가 열이 39도라는데 그런 새끼를 내팽개치고 외도 여행을 떠날 수 있나 싶어서요. 참 대단한 사랑이다 싶더군요. 그렇게 전 두 사람의 대단한 사랑을 확인하며 모든 준비를 끝냈고 두 사람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전 우선 모든 외도 증거들을 챙겨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갔고 저의 등장에 상간녀의 눈빛이 쉴 새 없이 흔들리더라고요. 전 망설이지 않고 당황한 상간녀에게 다가가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추악한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내밀며 말했어요. 좋았니? 남의 남편이랑 시시덕거리면서 만나고 다니니까 좋았냐고. 그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요. 상간녀는 저의 팔을 잡아 끌었고 전 그런 상간녀의 손길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긴 뭘 나가. 여기 구경꾼도 많고 좋은데. 제발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되겠니? 왜? 남의 남편이랑 출장 핑계대고 제주도 여행이나 다닐 때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 생각도 못했어? 2박 3일 외도 여행이라 행복했겠더라. 그런데 제주도까지 갔는데 2박 3일은 너무 짧지 않았니? 왜? 한 일주일은 있다가 오지 그랬어. 아픈 애까지 내팽개치고 여행 갔으면 그 정도는 있다 왔어야 하지 않나? 제 말에 상간녀는 깜짝 놀라며 저를 잡아 끌었고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상간녀는 도리어 흥분을 하며 저를 더욱 거칠게 잡아끌었고 전 그런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손대지 마. 어디 더럽게 자꾸 잡아끌어? 저에게 한 대 맞은 상간녀는 눈이 돌아버린 듯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네가 뭔데 날 때려? 네가 도대체 뭔데 날 때리냐고. 남편 간수 못한 네가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때려? 상간녀의 입에선 쓰레기 같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전 더는 대화라는 걸 할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뜻하던 바를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마지막 말을 해주고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니 변호사나 잘 선임해. 나 너한테 상간녀 소송 걸 거거든. 증거 충분하고 잘 알다시피 나 시간도 많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법원에서 보자. 상간녀의 표정은 끝까지 당당했고 전 그런 상간녀를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와 화를 삭히고 있으니 남편 역시 상간녀의 남편에게 호되게 당했는지 엉망이 된 꼴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오는 길에 상간녀에게 모든 사실을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 말을 좀 들어봐.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인 실수로 잠깐 만났던 것뿐이야. 이번에 제주도 간 것도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 정리도 할 겸해서 마지막 여행 간 거였어. 정말이야. 내 말 좀 믿어줘. 정말 기가 다 차더라고요. 마지막 여행이라고 떠난 사람들이 사진마다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변명을 해도 좀 성의 있게 할 순 없는 것인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수 있나 싶더군요. 하긴 바람 피운 놈 입에서 나오는 변명이라 해봤자 뻔하겠지만요. 마지막 여행 좋아하시네. 입이 귀에 걸렸던데 그게 마지막 여행이야? 그리고 그게 마지막 여행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인데? 마지막이라고 하면 1년 넘게 바람 피운 게 없어져? 없던 일이라도 돼?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여행? 참 성의가 느껴져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한다. 여보, 정말 마지막이었어. 나 정말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당신한테 정말 진심으로 잘한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런 인간이 나 몰래 정관수술이나 했어? 내가 그렇게 임신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 사람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정말 미안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은 하고 싶었는데 아기는 자신이 없었어. 요즘 자식 하나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기 낳고 나면 많이 싸운다고들 하니까 그냥 우리 두 사람 즐기면서 살고 싶었어. 남편의 마지막 말에 참지 못하고 뺨을 날려버렸어요. 우리 두 사람이라니 정말 너무 화나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 너 진짜 웃긴다. 딴 년하고 즐길 거 다 즐기려고 묶은 주제. 뭐? 우리 둘이 즐겨? 그럼 왜 몰래 묶었어? 그렇게 중요한 일은 나하고 상의라도 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엄마한테 온갖 모진말이란 말은 다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런 식으로 날 속일 거면 나하고 결혼은 왜 한 거야?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자식.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즐기고 살지 왜 내 인생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냐고. 전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남편이 안으려고 손을 뻗더라고요. 그 순간 전 그 손을 뿌리치고선 다시 한번 뺨을 있는 힘껏 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부르튼 뺨을 감싸며 바닥만 쳐다보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몇 분간의 정막이 흘렀죠. 전 그런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해버렸어요. 우리 이혼하자. 이런 꼴까지 다 봤는데 더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저의 이혼 통보에 남편은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안 돼.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혼은 절대로 안 돼. 당신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당신 위하면서 살게. 더 노력하면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응? 밖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놓고 나 없이 못 산다는 말이 나와 지금? 넌 정말 양심이란 게 없구나. 하긴 양심이 있었으면 그딴 짓은 안 하고 다녔겠지. 네 집안 사람들이나 너나 참 양심 없는 건 매 한 가지구나. 내가 다 미안해. 당신 말이 다 맞아. 난 당신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인정하고 용서를 빌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나 정말 당신 없이는 안 돼. 정말 남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있자니 온몸에 벌레가 다 기어다니는 기분이 들며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 순간 이혼에 대한 저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고 마지막까지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곤 미리 싸뒀던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많아 고단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끝이 났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사이 전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사표를 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 역시 이혼은 자명한 일이었고 상간녀와 남편 두 사람은 이중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었기에 그간 모았던 돈은 물론 빚까지 내야 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거기에다 그 대단하던 사랑도 소송 앞에서는 별 수 없었는지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눈만 마주치면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바쁘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먼저 술 한잔 하자고 나한테 연락했잖아. 내가 먼저 그랬다고? 말은 바로 해야지. 가끔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스킨십 하면서 꼬신 사람이 누군데? 하도 노골적이게 다가오길래 불쌍해서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나와서 술 취한 척 해놓고 지금 누가 누굴 탓해? 노골적? 참나. 노골적으로 쳐다본 사람이 누군데. 하여튼 이건 전부 네 탓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난 내 자식도 못 보고 살게 생겼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렇게 자식 생각하는 여자가 애 내팽개치고 나랑 제주도까지 갔냐? 이제 와서 모성에 넘치는 척하기는. 뭐? 나쁜 놈이 너 말 다 했어? 다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는 싸움질을 하던 두 사람은 소송이 끝날 즈음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결국 저런 막장으로 끝맺음을 할 것을 왜 가정까지 버렸나 싶어 약간 씁쓸하긴 하더군요. 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저를 포함해 어린 자식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찢어진 두 사람의 소문은 널리 잘 퍼졌고 그 덕에 같은 업계 취업은 불가능해 보였죠. 불륜 남녀라는 타이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테니까요. 그 후 이젠 끝이겠거니 했는데 시모한테서 휴대전화에 불이 나게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호구짓이나 하던 만만한 며느리라 생각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물론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제가 무시를 하니 문자가 오더군요.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끝낼 작정이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람 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하니? 그런 실수쯤은 눈 감아주고 그냥 사는 거야. 알겠니? 네 친정 부모님들한테 물어봐라. 다들 그렇게 참고 산다고 하시지. 그러지 말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살아. 내가 그저께 네 남편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안 받아줬다. 우리가 안 받아줬으니 아마 갈 데도 없을 거다. 그러니 네가 이럴 때 먼저 연락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해. 이럴 때 네가 손 한번 내밀어주면 네 남편이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잘하겠어? 현명하게 잘 생각해. 멍청하게 굴지 말고. 문자를 보는데 참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요. 저의 이혼 사유를 듣자마자 전 남편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당장 찾아가시려는 거 겨우겨우 뜯어 말렸어요. 꼴 같지도 않은 전 시모의 문자에 네 딸한테나 그렇게 말하라고 쏘아붙여주고 싶은 거 괜히 말 섞고 싶지도 않아 답장은커녕 차단으로 답을 대신했네요. 그 후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잘 지내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혼은 하고 난 후 처음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나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 독립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매달 생리를 할 때나 몸이 아플 때면 말하지도 않았는데 약을 사다 주던 전 남편이 간혹 떠오르는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혼을 후회했다 이런 마음이 든 건 전혀 아니었지만 이따금 찾아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저를 참 많이도 괴롭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차츰차츰 전 괜찮아졌고 얼마 전엔 취업도 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하루하루 바쁘지만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위자료 받은 걸로 해결했어요. 덕분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 이혼을 하고 난 후 밖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이 참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엔 혼자 식당도 잘 다니고 혼자 조용한 카페에 가서 책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하여튼 요즘은 힘들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하루하루 행복하고 알차게 지내며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로써 저의 이혼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